삼킴 근육의 약화로 영양 불량이 생길 수도 있고 증상 없이 흡인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삼킴 장애 평가가 필요하겠습니다. 호흡 재활은 재활의학과의 한 분야로 폐질환이나 호흡곤란이 있는 환자들이 호흡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재활치료다. 지금부터는 삼킴 장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근육질환 환자분들한테 삼킴 장애는 흔하게 발생되는 문제인데요. 우선은 이제 삼킴 장애가 생기게 되면 환자분이 식사 시간이 많이 길어지게 되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충분히 영양 공급을 받기 어려울 수 있고, 그다음에 삼킴 장애가 많이 진행이 돼서 사례가 걸리는 상황까지 생기게 된다면 결국 기도 내 흡인으로 폐렴과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삼킴 장애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양한 신경근육질환 환자분들 중에 루게릭 질환이나 척수성 근육주증의 일형 같은 경우는 삼킴 장애가 아주 조기에 발생되게 되고요. 근육병의 경우도 질병의 후반부에 되면 삼킴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듀셰년 근디스트로피의 경우에는 20대가 넘어가게 되면 삼킴 근육의 약화로 영양 불량이 생길 수도 있고 증상 없이 흡인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삼킴 장애 평가가 필요하겠습니다. 비디오 투시 연화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음식물에 조영제를 섞어서 이제 영상에서 이제 투시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음식물은 이제 농도를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거기에 조영제를 섞은 다음에 환자분에게 이제 음식을 섭취하면서 실제 영상을 촬영해서 환자의 구강과 인도와 식도 내에 음식물이 이동하는 상황을 확인하고 기도 내에 음식물이 흡인되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환자분이 이제 말기로 진행되게 되면 이제 앉은 자세에서 식사하는 것이 많이 힘들어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환자분이 실제 식사하는 자세에 맞춰서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 세브란스 병원 호흡재활센터에서는 평소 식사하는 자세에 맞춰서 비디오 투시 연화 검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루게릭 질환이나 척수성 근위축증 일형의 경우에는 삼킴 장애가 초기부터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삼킴 장애 정도에 따라서 검사 결과를 보고 음식물의 점도나 질감도 조절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분의 기도 흡인 상태를 확인하고 기도 절개관 하는 시기와 위로관을 시행하는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보통 음식물을 아예 먹지 못할 때 위로관 삽입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그 시기에는 위로관 삽입이 늦은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위로관의 삽입 시기는 환자분의 호흡 정도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경과학학회에서는 환자의 폐활량이 예측치 50% 이상일 때 하는 것이 안전하게 위로관 삽입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환자분이 위로관 삽입을 한다는 것 자체를 결정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 호흡재활센터에서는 폐활량이 예측치 30% 이내 이전에 위로관 삽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호흡 보조가 적절하게 가능한 경우라면 폐활량이 낮은 상태에서도 위로관 삽입을 좀 더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진료 시 주로 환자분들이 물어보는 사항들을 조금 더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위로관을 얼마나 자주 교체하는지입니다. 위로관은 보통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환자에 따라서 위로관 상태가 조기 찢어짐이 있거나 빠지거나 했을 때는 조금 더 조기에 교체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처음 위로관을 넣었을 때는 한 1년 뒤에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 중에 목욕이나 샤워가 가능한지를 질문을 자주 하시는데요. 목욕을 하시는 거는 조금 어렵고요. 샤워는 가능한데요. 샤워를 하시기 전에 위로관 주변을 잘 봉인해서 물이 통하지 않도록 잘 막아주시고 그 뒤에 가볍게 샤워를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위로관 주변은 이제 비누를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냥 깨끗한 물로만 씻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샤워 후에 혹시 소독 부위가 젖으셨다면 샤워를 끝난 후에 바로 피부 소독을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위로관이 쉽게 쪼글거리거나 변성되는 거와 관련된 질문을 많이들 하십니다. 보통 이제 보호자분들이 좋은 음식물을 넣어주고 싶으셔서 경관 유동식 외에 다른 음식물을 많이 투입하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색상도 변성이 될 수 있고 이제 쪼그라들 수도 있고요. 너무 뜨겁게
음식물을 넣었을 때도 그렇게 변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루관에 맞는 경관 유동식만 사용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위루관이 빠졌을 때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위루관이 빠졌을 땐 당황하지 마시고 깨끗한 거즈로 위루관을 막은 다음에 바로 응급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지체가 되면 위루관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르게 병원으로 내원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위루관 주변에 군살이 많이 생긴다고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위루관이 자극이 되게 되면 이제 그 주변으로 살이 자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병원에 내원하셔서 이제 간단히 제거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째로 위루관 주변에 음식물이 새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 대처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이 셀 때는 가능하면 소독된 부위가 젖은 상태로 유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위루관 자체에서 나온 음식물은 이제 위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살도 같이 상처가 더 깊어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거즈를 마른 상태가 될 수 있게 자주 교체를 해주시고, 그게 너무 심한 상태라면 조기에 병원에 오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이 아직 남은 상태에서 과다하게 경관 주입을 하는 경우에도 위루관이 이제 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루관에 경관 급식을 하기 전에 충분히 위 안이 비었는지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 경관 급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위루관 드레싱 방법과 위루관을 통한 이제 경관 급식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삼킴 장애와 위루관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